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국 침례교 신학연구원의 구약신학을 맡고 있는 김종호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 때는 저희들이 구약 개론이라는 그 강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이 한 학기를 달려왔습니다. 39권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할 따름이죠. 이번 학기에는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친밀하게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좁게 보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구약 개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연대기 순으로 한번 해보는 의미를 갖고 또 1600년 보통 한 2000년에 걸친 성서의 역사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들의 인간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14주에 걸쳐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요. 일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요. 또 이제 구약 성서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어떤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고대,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성서를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자체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 가지 툴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인데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래도 저는 이번 학기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러면서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이스라엘 역사고요. 첫 번째는 고대 근동 역사, 이게 이제 기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와 제가 이제 성서 고고학, 성사학인데 어떤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고대 근동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스라엘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고 성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왕조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왔어요.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흔히 네 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제 성서와 연관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또 마지막 하나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인데 이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의 기원을 BC 3000년으로 잡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다 BC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BC라는 말은 빼고 할게요. 3000년에 이제 고대 문명이 우리 지구에서 이제 네 군데에서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문명이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어떤 그릇 같은 거를 만들어서 썼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자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쐐기 문자, 설형 문자 같은 거잖아요. 이 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당연히 강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네 개의 고대 문명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이게 초승달, 반달 모양으로 서로 연관이 돼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에 이스라엘이 이제 존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은 이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역사를 간직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 또 시리아, 아람의 왕들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또 이집트 지역에 시삭이라는 왕이나 또 바로 느고 같은 왕들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독립적으로 그 땅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계속해서 관련성,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곳은 길이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다를 따라서 나 있는 해변길도 있었고, 또 트레스 요르단 지역을 거쳐서 가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유대 산악 지역의 산길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또 근거리에 위치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했고, 때로는 전쟁도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남쪽인 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왕들이 잘 치수를 해서 굉장히 풍족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문명들이 이제 호시탐탐 이집트 문명을 침탈해서 식량을 뺏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고대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는 가운데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성서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역사도 아울러서 이제 공부를 해야 정확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번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생긴 학문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어떻게 또 발전됐고 마지막 시간에 어떤 논쟁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의 기록들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또 현대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역사를 배울 때 구분하는 게 있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제 또 철기 시대,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BC 한 8,000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도 이제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뉘게 돼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석기는 8,000년에서 이제 BC죠. 3,60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밑에 보면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 거의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 문명을 꼽히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 구석기 시대 때도 이 여리고서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들이 있다는 거. 구석기를 지나서는 신석기죠. 이게 3,600에서 한 3,150년 요 정도로 나뉘고 요때 신석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고대 문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3,000년에. 청동기는 이 세 그룹 정도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초기 청동기, 중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이렇게 나누고 초기 청동기도 1기, 2기, 3기, 4기 또 중기 청동기 1기, 2기, 후기 청동기도 여기 좀 빠졌는데 1기, 2기 이렇게 나눕니다.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게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의 발견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뭐 무기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거울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요때서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중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될 때 아마 아브라함이 이 시기쯤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C 한 2200년. 그래서 아브라함 뒤를 이어서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살았던 시기들이 이제 청동기 시기,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철기 시대가 1200년부터 철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청동기와 철기를 가르는 요 시기, BC 1200년이라는 이 시기가 사실은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때 알 수 없던 어떤 흔적들,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요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 애굽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어떤 완전히 폐허가 되고 알 수 없는 어떤 원인과 세력에 의해서 이제 문명들이, 당시의 문명들이 폐허가 되고 불에 탄 흔적들이 이 1200년에 이렇게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1200년을 우리가 출애굽을 이제 후기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후기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사사시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호수아, 그때 시기하고 요 철기 시대가 시작하는 시점이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요 120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양 민족이, 지중해로부터 어떤 해양 민족이 쳐들어왔다, 팔레스틴 지역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이집트 지역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지중해 쪽 팔레스틴 지역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블레셋의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블레셋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1200년이면은 이제 뭐 사사시대쯤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사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철기를 사용했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이제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윗 시대 때까지도 이어져요. 다윗은 한 1000년도, BC 1000년도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철기 시대가 1200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1기, 2기, 3기로 나누고, 2기는 또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세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철기, 2기, 전기 시대가, 이때가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다 보고요. 이제 이 중기 시기 900은 이제 솔로몬이 930에 죽거든요. 이 정도 시기. 그리고 후기 시기가 이게 북왕국이 멸망하고 587년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예요.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고, 마지막 요 철기 시기를 우리가 끝냈을 때 BC 332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2년은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곧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잖아요. 이때 이집트의 문명, 고대 문명이 여기서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이 시기를 구약 성서는 함께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집트 지역을 한번 볼 텐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고 고대 문명의 발상으로 봤을 때 요 우르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한 3200년부터 2900년인데 이게 수메르 족속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도시국가를 최초로 형성을 했다. 이제 우르크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봐요. 요게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그 위치,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그 위치에 이 도시가 있었고,
이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문자 같은 것도 사용을 했고요. 특히 두 번째 도시국가 시대에는 2900에서 2300년에는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많은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바퀴, 수레, 바퀴 같은 것이 발달을 했고 도로가 생겼고 그래서 학교 교육에도 힘썼고 이제 도량, 길이 같은 것을 표준화시키고 이때 또 60진법 같은 거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10진법을 쓰잖아요. 근데 이 초기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썼는데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또 나름대로 수학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까지 나이가 900 몇 세, 900 몇 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무두살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들의 나이를 60진법으로 계산하면은 일정한 어떤 패턴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수메르 지역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고요. 근데 요 수메르인들이 아카드의 사르곤이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우루 왕조가 이 수메르인 우루 왕조가 2100년에 이제 아카드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부터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뭐 그 고대 이제 바벨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이게 이제 한 1800년대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등장하고 약간 이제 서쪽에 있었던 히타이트족, 히타이트란 나라, 또 미탄니, 그리고 또 아주 동쪽에는 뭐 구티족, 또 엘람족 속 이런 나라도 있었고요. 그 뒤에 시리아도 등장하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그 뒤에 알렉산더가 패권을 차지하는 이런 역사가 한 30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이 사실은 범람을 자주 했어요. 홍수가 나면. 그러면은 완전히 삶의 흔적, 터전이 일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 어떤 왕국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성경의 우리 홍수 이야기 같은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서 벌써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문헌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트라 하시스의 이야기도 있고 뭐 창조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아주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요 아람 정도서부터 이제 이들과 이제 그 영향력 아람, 아수르, 바벨론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여기도 BC 30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332년에 알렉산드리안 도시를 세우기 전까지 약 한 26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걸 고대 이집트라고 하고 고대 이집트를 30 또는 31 왕조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는 BC 3세기경에 그 이집트의 제사장이었던 역사가 마네토라는 사람이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고구려의 왕들, 백제 왕들, 뭐 고려 왕들, 조선 왕들, 이게 하나의 왕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놔서 왕조가 한 30개 정도, 왕의 이름은 뭐 거의 한 10배 정도, 10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200개 이상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애굽은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위지만 위에 삼각주가 사실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라 그러고, 나일강 상류는 지도를 볼 때는 남쪽인데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있고, 에티오피아는 높은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 고원지대에 계절성 폭우가 5월에 시작하면 이제 9, 10월에 그 비가 이집트 나일강에 도달을 해서 그 땅이 굉장히 이제 영향이 많은 부식토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람 시기도 좀 일정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범람 주기에 맞춘 농사를 지었다는 거. 7월에 작물을 수확한 후에 10월에 또 한 번 홍수가 왔을 때 또 이제 지력이 보충됐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야만 여러 날 후에 도를 찾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역에서 떠나는 배, 무역업을 하는 배에 식물을 던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나일강의 이집트 농사법과 관련이 돼 있는 구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 땅, 자기 논 이런 게 없었어요. 범람했을 때 배를 타고 나가서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강 위에다가. 그럼 내가 뿌린 게 내 땅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게 이제 흘러가서 어느 곳에 그 씨가 이제 뿌리 박혀서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농사법이 나일강, 이집트의 농사법에 기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연현상 덕분에 비료나 발전적인 농업 기술이 없어도 안정적인 농경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이 이집트였다. 나일강 덕분에 이집트 문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대 이집트 왕조의 목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마네토 사람이 만들었는데 분류하는 법은 간단해요. 자, 1왕조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지막에는 여기는 26왕조까지밖에 안 써놨는데 우리 성경에 이 정도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요 뒤에도 30왕조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분류법은 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 그리고 초기왕조, 맨 뒤에 후기왕조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왕조는 1에서 2왕조까지인데 최초의 통일국가였다는 거. 그리고 고왕국은 3왕조에서 6왕조인데 피라미드가 이 고왕국 시대 때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중간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왕국 시대가 11에서 12왕조, 제2중간기를 거쳐서 요 신왕국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성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1700에서 1570년에 이 제2중간기의 제일 마지막이 힉소스족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힉소스족은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전차 기술이 있었고 이들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기들의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00에서 1500년인데 자, 이때가 아마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는데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힉소스족 왕조 치하에 있었을 때 아마 요셉도 이방인이었지만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힉소스족을 이 카모세 이런 사람이 요 위에 카모세가 있는데 힉소스족을 축출해요. 그리고 나서 신왕국을 만들었는데 여기 18왕조하고 19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왕국 시대 때가 고대 이집트가 가장 번영했었던 시기예요. 사실은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 요때 왕의 이름이 이 아모세고요. 그다음 아멘호텝 1세,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3세, 4세가 있고 그 가운데 보시면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4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아들로 되지 않고 동생으로 갔다가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요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름에 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끝이 끝날 때 모세라는 이름으로 끝나요. 아모세, 투투모세.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 사실 이 모세라는 낱말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이런 낱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은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에서 온 이름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갈대상자에다 보내잖아요. 그때 바로 공주가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 공주를 요 하셉슈트 요 바로의 공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출애굽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학자들의 경향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초기 출애굽해서 1440년경에 나왔다. 출애굽을 또 후기는 1270년경에 나왔다. 해서 두 개 정도로 그 이론이 나뉘어지는데 초기 출애굽을 주장하면은 요 아멘호텝 2세 때고요. 후기 출애굽을 주장하면은 요 람세스 2세 때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중간에 좀 중요한 것들이 아마르나 레터라고 이 하비루, 히브리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메르넵타 스텔라라고 요것도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런 거. 그리고 요 시삭, 여기 시삭이거든요. 시삭왕. 세송크 1세인데 이게 여로보암 시대 때 이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왕이 요 왕이었다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조금 더. 자, 하셉수트, 제가 여왕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복 남매였었던 투투모세 2세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아들이었던 투투모세 3세가 당시에 9살이었어요. 그걸 궁궐에 가두고 자기가 파라오가 돼서 22년간 통치했었던 바로의 여왕인데 나중에는 이제 죽고 나서 이 투투모세 3세가 흔적들을 다 지웠다. 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요 하셉수트라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기 출애굽을 지지하면은 요 사람이 그 바로의 공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번 기억을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그 아멘호텝 왕 때 그 이집트의 엘 아마르나라는 곳에서 1887년에 발견된 한 378개의 토판 모음집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이제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아멘호텝 3세나 4세한테 지금 하비루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군사를 좀 보내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의 도시국가 왕들이 이집트 왕들에게 보낸 편지, 이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비루라는 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출애굽했었던 그래서 40년 후에 광야 생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도시국가를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하러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결정적으로 기다 아니다는 결론은 뭐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비루, 아피루, 뭐 히브리,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히브리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르나 서신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 뒤에 왕이 됐었던 메르넵타 스텔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광개토 대왕 비 있죠, 우리나라 만주에 있는 거.
만주를 정복하고 광개토 대왕이 이제 석비 하나를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메르넵타라는 왕이 1202년에서 12년에서 한 10년 정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 왕이 팔레스타인에 쳐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와서 자기도 광개토 대왕 비라는 걸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글자를 새겨놔서 연구를 해봤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스겔론, 게셀, 야노아 요런 이제 여기를 점령해서 내가 하나도 없이 뭐 먼지처럼 만들었다. 뭐 게셀을 점령해서 완전히 쳐부셨다. 야노아를 점령. 요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똑같이 메르네타가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뭐 황무지의 모래처럼 만들어 버리고 승리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최초의 이집트 문서라는 겁니다. 이게 1207년도에 만들어진 스텔라, 석비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또 성경의 그 이스라엘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맞다면 1200년대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 뒤에 보면은 텔단 그 비문이 있고 그 텔단 비문하고 또 모압 비문이라고 이것도 발견해. 이거는 그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BC 9세기경 텔단 비문과 모압 비문인데 여기엔 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윗. 그래서 만약에 요 다윗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다비드인데 요 다윗이 맞다면 성경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주장해주는 성경 이외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고고학적인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르나 레터나 메르네타 스텔라 또는 텔단 비문과 모압 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인 성서의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 이집트 왕들에 보면은 또 시삭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이집트 왕의 이름이에요. 이게 왕상 열왕기상 11장 40절이나 또는 14장 25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여기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보물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었다. 요 기록. 또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자, 그에게는 병거가 1200이요 마병이 6만 명이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요 시삭이라는 이집트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마 여기 21왕조 제2 중간기에 등장했었던 요 쉐숑크 1세거든요. 쉐숑크 1세. 요 사람이 요 성경에서 언급한 요 시삭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느부갓네살은 그 아수르의 왕이었잖아요.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이렇게 왕들의 이름들, 뭐 사네립도 나오잖아요. 이런 왕들의 이름,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의 이름도 나오고, 이런 것 주변 나라의 그런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 주변 나라에 대한 지식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느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시아 왕 때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 시기쯤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었었던 이제 느고가 멸망당해 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을 죽여요. 이 바로 느고가. 그리고 나중에 605년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죠. 칼그미스 전투라고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패권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 가져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셉수트나 시삭이나 바로느고, 아마르나 서신, 메르네타 스텔라, 텔단 비문, 이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이외에 증명하고 있는, 또 성서가 세계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역사의 기록물로, 역사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우리가 역사를 신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처음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1799년에 이집트를 침략해 들어갑니다. 근데 전쟁하러 갔을 때 대포하고 군사들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뭐 고고학자들도 있었겠죠. 또 언어를 전공한 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이집트의 모든 걸 또 막 약탈해 왔잖아요. 지금 루브르에 있는 게 뭐 프랑스 게 어디 있어요? 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거,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 갖다 전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했을 때 그때 로제타 바위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계기, 열쇠가 됐다는 거. 그래서 언어학자, 문자학자들이 막 가가지고 고대 문서로 된 이집트의 문서들을 이제 해독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해석도 아니고 해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와 이 실제적인 이집트의 고고학적인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서의 역사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 그 시발점이 1799년, 그러니까 1800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2000년 되니까 사실은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등장이 한 200년밖에 안 됐다 보여져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고고학적인 발굴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마리 문서, 누지 문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유언하는 이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럼 이삭이 에서와 야곱할 장자 축복할 때 그 누워서 있는 이런 것들이 고대의 그런 문서, 누지 문서 같은 거에 그게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잠언의 22장, 23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30가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잠언 22장, 23장에. 그 30가지 그 잠언의 30개 격언이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보다 500년 앞선 그 아멘호텝 왕 시기에 1500년에 쓰여진 아멘엠오펫의 교훈집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년 이상 앞서 있었던 이집트 문헌 교훈집에 나오는 30개 구절이 우리 성경 잠언의 22장에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집트께 앞서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를 해도 500년이나 앞서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가지고 이 맥시멀리스트라는 게 맥시멀리스트가 나와요. 이게 성서의 올브라이트, 이제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1950년쯤에 아주 유명한 미국 학자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막 여리고 같은 걸 막 판 거예요. 팠더니 불에 탄 벽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 때 불에 탄 여리고성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들고 미국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증을 했죠. 그때 헌금을 막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또 계속 파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G. 라이트하고 이 존 브라이트 이런 이스라엘 역사 쓴 아주 유명해요. 이게 제자인데 올브라이트, 라이트, 브라이트에서 라이트 삼형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자 관계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인데 성서 기록 자체가 역사적인 텍스트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성서 역사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서는 역사적이다. 예, 역사적으로 맥시멈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고학적인 발굴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성경에 쓰여진 역사와 고고학적 발굴이 충돌하는 것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벽돌이 이게 여호수아 시대 건지 아니면 그 전 건지 그 후대 건지 어떻게 하냐. 특히 그 여리고 성엔 우리가 그 초기 출애굽, 후기 출애굽했었던 한 1500에서 1300 사이에는 300년 사이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없다. 뭐 이런 발굴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핑켈스타인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땅속을 파는 게 아니라 뭐 지표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고학적인 발견과 성경 기록 사이에 불일치점이 막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죠.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성서고고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좀 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리아 팔레스틴 고고학, 근동 고고학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성서라는 말은 없잖아요. 팔레스틴 고고학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티켓 같은 것을 팔아요. 뭐 6개월 하면은 어떤 발굴 현장에 우리가 캠프 참여하듯이 돈 일정한 숙식비와 그 참가비를 내고 가서 같이 발굴하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불일치점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재정비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반대인 맥시멀리스트의 반대인 미니멀리스트가 등장을 했어요. 성서 자체가 일단 나중에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성서에는 역사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와 성서가 이제 부딪혔을 때는 이제 성서보다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더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미니멀하다라고 주장하는 미니멀리스트의 등장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핑켈스타인 같은 사람은 이 유대인이에요. 발굴된 것들에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위대한 통일왕국에 대한 증거가 없다. 다윗 왕 당시의 예루살렘은 당시 빈촌에 불과했다.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엽수족을 몰아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인구도 뭐 몇백 명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굉장히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도시의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주거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BC 1000년도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BC 1000년도면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시 황제가 BC 200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고주몽이 고구려 세울 때가 BC 37년도예요.
100년도 안 돼요.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BC 500년이거든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보다 다윗은 500년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그 옛날에 사실 여리고성의 어떤 증거, 고고학적인 발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다 못 파봤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도적인 접근을 하기도 해요. 윌리엄 네번데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성서의 각종 사건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희박하지만 그래도 고고학적인 자료 중에서 역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중도적인 접근을 해서 아직도 맥시멀리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의 고고학의 발굴을 토대로 해서 성서의 역사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와 맥시멀리스트가 서로 이제 견제하고 있다고 봐야죠. 뭐 캐년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많은 고고학적인 학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고고학적인 이게 세계사 속에서의 이스라엘을 공부할 것이냐, 연구할 것이냐, 우리가 상호 좀 보완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하도록 하고, 유진 메릴이 쓴 제사장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어요. 제가 강의 안에 그 참고문헌 주교재로 이렇게 올려놓은 책인데요. 보수적인 계열의 학자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제사장의 나라, 책 제목도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유진 메릴의. 그 책이 이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책이고, 그 외에 뭐 구약 역사라고 이름 붙여진 뭐 한 20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의 책들은 거의 유진 메릴의 책을 거의 뭐 베껴서 쓴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책을 같이 한번 공부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 첫 시간은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요셉 시대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